아스퍼거 친구 중에서 푸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푸바오 얘기를 계속해요. 그 친구한테 가면은 푸바오 얘기밖에 안 한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아,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는 어떤 뉘앙스의 표정까지도 가게 되는데 점점 좀 고립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용 씨가 좀 해주고 동훈 씨가 좀 해주고 지시가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서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는 그것도 가르쳐줘야 아냐 라면서 좀 무시받게 될 때도 있고 한 스텝이 꼬이면은 이제 엄청 진땀 흘리면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가 채널에서 이제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다뤘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 컨텐츠에 관심 가져주시면서 주변에 있었는데 이해하게 돼서 고맙다. 나도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 우리 자녀들 좋아지는 이제 훈련 방법, 그 컨텐츠 정말 감사하다 등등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추가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나 이건 좀 생각이 다르지 않나 이런 댓글들도 저희가 모두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특히나 화제가 된 건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데 경계선 지능 그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들 보셨죠? 그렇죠. 내신 2등급 토익 860점인데 검사를 했더니 경계선 지능 점수가 나왔다. 저희가 공부를 잘해도 경계선 지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좀 눈에 어떤 게 들어오셨어요? 아스퍼거 아니냐, 특히나 고기능 아스퍼거다 등등등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따로 댓글을 적어가지고 아스퍼거가 아닌 이유 또 고정 댓글로 해놓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하고 아스퍼거 증후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분명 시험 치고 붙어서 들어온 분들인데 실무에선 정말 어떻게 시험 보고 왔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업무 습득 속도가 낮다, 응용도 안 된다. 우리 신입직원 인하에 학벌은 나름 괜찮은데 업무를 못 따라옴, 결국 넉 달 만에 사표냄. 이렇게 댓글이 있을 때 경계선 지능일 수도 있고 아스퍼거 쪽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이제 구분하기 앞서서 정확히 아스퍼거 증후군이 좀 어떤 거죠?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속하는 질병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진단명입니다. DSM-4판까지 존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단일 진단명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폐지된 진단명인데, 사실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아스퍼거에 준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스퍼거 성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언어 발달과 지능 발달에 있어서 큰 지연이 없는 종류의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을 때 ASD가 있을 때 한 3분의 2 이상은 지적 장애가 많이 동반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에서 평균 이상의 지능을 보이시고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없으신 분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엄밀히 다르거든요. 가장 구분되는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했을 때 지능 지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일단 명확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 IQ 점수가 70에서 84까지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아스퍼거 증후군은 딱 수치가 어떻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보통 이제 평균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능 지수에 대한 진단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평균 이상인 경우가 많죠. 진단 기준에도 보면 인지적 지연이 없다, 발달 지연이 없다 라는 게 그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몇 살에는 몇 단어 문장을 말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연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능 발달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 발달에도 유의미한 지연이 없어야 되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죠. 그런데 둘의 언어에서 차이점이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경계선 지능에서 둘 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차이점 말씀을 드리자면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 없다고 했잖아요. 첫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 말이 언제 트이는지, 혹은 이제 어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일부 본인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버스나 철도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 그런 항목들에는 오히려 어휘가 굉장히 풍부하게 언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발달 자체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말이 트이는 것도
좀 늦고 어휘를 사용하는 그런 양도 적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사회적 언어를 사용할 때 있어서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만 대화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인지적인 이제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언어 사용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보다 아무래도 자폐 스펙트럼 쪽 아동 때부터 많이 보시니까 그 언어 사용에 또 특히 보이는 차이점들이 있지 않아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더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경계선 지능들은 아무래도 좀 습득하기 어려워하는 반면에 아스퍼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역적인 문법까지 굉장히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문어체적인 말투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책의 어떤 줄글을 읽는 것 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스퍼거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요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언어적인 어떤 텍스트의 이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큰 문제가 없지만 비언어적인 요소, 눈맞춤이라든지 어떤 몸짓의 자연스러운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투에 있어서 음의 높낮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아예 없어서 우리가 모노토너스 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투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들릴 때가 있고 맞아요, 그렇게 느껴질 맞아요. 때가 있어요. 네. 그 아스퍼거 자가 체크리스트 같은 데 보면은 아이가 이제 로봇 같은 말투로 말을 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경계선 지능인 친구들은 이런 발달이 좀 느릴지언정 비언어적인 요소들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굿닥터에 나오는 조아은 씨 같은 경우에 우영우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결국은 또 차이가 있는 게 어떤 특정 영역에만 흥미를 보이냐, 특정 관심사에만 더 집중하게 되냐 이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에 비해서 지식 습득 수준이 조금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좀 이제 습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지연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면은 아스퍼거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지식의 축적이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관심사에 굉장히 집중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떨어진다는 게 확실히 있어야지 아스퍼거 쪽을 고려하는데 지난 영상 댓글들이 많이 달렸듯이 그 사람 그냥 사회성 떨어지고 기능 떨어지는데 이제 아스퍼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경계선 지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폐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명확하게 이분이 굉장히 좀 협소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폐적인 특성들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상동행동이나 상동언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거나 의미 없는 몸짓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 시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유 없이 뭐 팔을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고개를 이제 의미 없이 이렇게 갸웃갸웃 까딱거리는 모습들도 상동행동의 영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습관일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의 팔 파닥거리는데 내 친구 팔 파닥거리는데 이거 아스퍼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도 있고 제한된 관심사도 있으면서 팔을 파닥거려야지 아스퍼거인 거지 요 하나의 단서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쇼츠 댓글만 봐도 그때 까치발 서면 그 자폐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댓글도 까치발 걷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만 있다고 해서 이제 자폐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를 저희가 비율 드리는 거지 그게 있다고 바로 진단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헷갈리시는 데는 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뭐가 이렇게 겹치는 걸까요? 일단 뭐니 해도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똑같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고 왜 이렇게 좀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이런 걸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들,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좀 찡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캐치를 못해서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른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활하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흔한 상황은 이런 거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상대방도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듣는데 아스퍼거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표정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는 어떤 뉘앙스의 표정까지도 가게 되는데 그런 맥락을 좀 캐치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바오, 우리가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스퍼거 친구 중에서 이런 동물에 꽂혀있는 친구들이 푸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푸바오 얘기를 계속해요. 푸바오는 이제 다들 많이들 좋아하고 유명하니까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도 여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한테 가면은 푸바오 얘기밖에 안 한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걸 불편해한다라는 거를 잘 몰라요. 계속 얘기는 반복이 되고 점점 고립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럼 경계선지능은 왜 대화에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적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수행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용 씨가 좀 해주고 동훈 씨가 좀 해주고 요거는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런 순서로 하지 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지시가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서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나누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클리어하게 알려줬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그것도 가르쳐줘야 아냐 라면서 좀 무시받게 될 때도 있고 회의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전해 듣는 말로 머릿속에서 이 구조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작업 기억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놓치게 되면 한 스텝이 꼬이면은 이제 엄청 진땀 흘리면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거는 어떻게 됐지? 한 번 더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대답할 그런 여력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네네 이러고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되게 힘든 거지. 이런 상황이 사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심적으로 되게 위축이 많이 되죠.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이제 마주할 때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자신감 있게 자기 얘기를 못하고 대답을 잘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관계 맺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다 보면 결국엔 또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용 형을 보면서 웃으면서 형 왜 이렇게 얼굴이 별로야? 요즘 얼굴 관리 좀 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기분이 나빠지는. 물론 뭐 제가 웃으면서 해도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건 농담이라는 걸 보통은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곧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얼굴이 별로고 되게 많이 상했고 웃으면서 한 표정 이런 거는 잘 캐치를 안 하시고 이 말 그 자체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얼굴이 진짜 별로니까 피부과를 가야 되나? 관리를 받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로봇에다가 그냥 우리가 AI에다가 뭐 물어보면은 그것만 듣는 것처럼. 근데 이제 경계선지능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농담조로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농담으로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죠. 이미 심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안 좋은 반응들을 많이 접해봤으니까 아,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약간은 또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경우에서 모두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경계선지능인 분들은 물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자폐 스펙트럼이라 하더라도 대인관계에서의 이런 어려움도 역시나 되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 또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안 되는 영역들이 있고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이가 조금 들어감에 따라서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이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스퍼거와 경계선지능 둘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감정적으로도 되게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스퍼 증후군은 본인의 어떤 루틴이 깨질 때 그리고 특정 상황 예기치 않은 이런 변화 상황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감각 자체도 예민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경계선지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존감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도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둘 다 어쨌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못 견디고 그만둬? 라고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결과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공통점일 것 같은데 이전 케이스에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케이스에서 이제 공부는 곧잘 하셨지만 편의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같은 아르바이트에서는 일주일 버티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아스퍼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둘 다 많은데 그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계선지능 같은 경우는 추론 능력, 처음 접하는 상황 속에서 단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추론 능력들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자체가 조금 잘 되지 않아서 대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자폐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모습들인데 루틴, 딱 이제 본인이 생각한 어떤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루틴대로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헷갈리는 거는 아스퍼거 장애가 이제 맥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면은 동작성 지능이라고 하죠. 유동추론 영역하고 처리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언어성 지능, 그러니까 언어 이해라든지 작업 기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되게 양호한 반면에 이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지능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경계선 지능하고 아스퍼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면은 사실은 지능 검사가 필수다. 전체 수치에서 어느 쪽에 속하느냐, 정상범주에 속하느냐, 경계선 지능 쪽에 속하느냐, 이걸로 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이들 이제 느끼실 거야. 그러면 둘이 다르다는 걸 알겠어. 근데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식의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댓글 중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계속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서 진단명을 붙이고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는데, 그럴 때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치료약이 없어요. 약을 맞아요. 쓰고 싶어도 네, 약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저희가 왜 그래도 이걸 이렇게 구분하려고 애쓰냐? 그래도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장애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확실해져야지 그거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뭔가 이런 식이면은 정상인 사람이 없어? 라는 댓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뭔가 이제 저희들이 낙인을 찍는 이런 진단명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제가 아마 댓글에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진단명을 붙이고자 하는 거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선 조금 더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자, 이 사람은 이제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배려해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일찍 발견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느 쪽일까, 그렇죠.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넌 이게 안 돼라고 몰아붙이는 게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정말 압박하고 자존감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차단하려면 사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낙인을 찍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거,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떤 뭐 사연들, 댓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진단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바로 확진을 내리진 않거든요. 진짜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진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